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딱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실래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한테 오늘 혹은 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였나요? 정확히 그 문장 그대로요.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 그거 거기 두지 말라니까. 씻고 봐라, 씻고. 휴대폰만 보지 말고 옷부터 갈아입어. 혹시 이 비슷한 말 아니셨습니까?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면서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얼굴 마주칠 때마다 하는 말이 저런 말입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도 수고하시네요 하고 마트 계산원한테도 감사합니다 합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예의를 차리면서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한테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지적부터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부터 그 반대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이게 나이 들수록 자녀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하고 정확히 붙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밥집에서 밥을 먹는데 옆자리에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어머니하고 40 안팎 되는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던 건 아닌데 자리가 붙어 있으니 다 들리더군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 급하게 먹으니까 속이 안 좋지.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있다 또 아들을 향해 말하는데 밥 좀 말지 마라. 위에 안 좋다니까. 아들은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또 에어컨 바람 맞는 자리에 왜 앉았어? 자리 좀 바꿔라. 그 순간 아들이 그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밥 좀 먹자. 그 순간 아들의 어머니 얼굴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화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한한 얼굴이었어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창밖을 한번 보시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드시더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남 얘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식탁도 딱 저랬으니까요. 아들이 35인데 2년 전에 직장을 옮기면서 나가 살기 전까지는 매일 저녁이 저 모형이었습니다. 저는 들어오면 바로 씻는 사람이고 아들은 소파에 30분쯤 앉아서 휴대폰을 보다가 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매일 아들에게 들어오면 먼저 씻고 봐라, 씻고 그 소리를 했습니다. 매일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자녀분하고 같이 사시든 따로 사시든 상관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자녀한테 하신 말 중에 지적이나 걱정이 아닌 말이 몇 마디나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저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세대 전체가 지금 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회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넘는 72.1%가 지금 자녀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1위가 독립생활이 가능해서였습니다. 떨어져 사는 게 실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에는 떨어져 살면서도 오히려 자식과 더 가까워지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한 잔 놓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녀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유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숫자가 먼저 알려준 것인데요. 저는 집에 돌아온 후 국밥집 그 어머니 얼굴이 며칠 동안 생각이 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사람 마음보다 먼저 움직였다군요.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 실태조사입니다. 노인 가구 중에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 비율이 2020년에 20.1%였는데 2023년에는 10.3%가 됐습니다. 3년 만에 절반으로 확 줄었습니다. 겨우 3년입니다. 세대가 바뀐 것도 아니고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3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수치가 나온 걸까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결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75.7%가 앞으로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 가까이가 그렇게 답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 상황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형편만 되면 자녀와 같이 살고 싶으신 쪽입니까? 아니면 따로 사는 게 편하신 쪽입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조금 더 긴 흐름도 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부모 부양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2002년에는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70.7%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26.7%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에 사회 혹은 기타라는 답은 19.7%에서 54.0%로 올라갔습니다. 16년 만에 두 숫자가 완전히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 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좀 씁쓸하고 서운했습니다. 우리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세대인데 정작 우리가 늙으니까 그 규칙이 없어져 있더군요. 규칙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만 통과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더 살펴보다 보니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같은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노인 1인 가구 비중은 32.8%로 3년 전보다 13.0%포인트 늘었는데 자녀와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은 67.8%에서 64.9%로 겨우 2.9%포인트 줄었습니다. 같이 사는 건 절반이 날아갔는데 연락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같이 사는 것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애초에 다른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놓고 살았는데 숫자는 진작에 그 둘을 떼어놨습니다. 물론 이 숫자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건 뒤에 세 번째 방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쪽에서 본 풍경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인데요. 저 국밥집 아들, 그 아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마, 밥 좀 먹자. 이 말을 들은 저는 처음에 무례하고 버릇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도 저한테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씻으라는 소리를 세 번째 했던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내가 아직도 어린애로 보여? 그때는 그 말이 참 서운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건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신호였어요. 여기에 딱 맞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독일 콘스탄츠 대학의 류셔 교수와 미국 코넬 대학의 필레머 교수가 1998년에 내놓은 세대 간 양가 감정 이론입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는 사랑과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둘 중 하나가 진짜고 하나가 가짜인 게 아니라 둘 다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답답해하는 게 모순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녀들은 밖에서 하루 종일 평가받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실적으로 평가받고 태도로 평가받고 나이로 평가받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집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에서 또 평가와 지적이 시작됩니다. 너무 늦게 다니지 마. 빨리 씻어라. 얼른 밥 먹어라. 그거 그렇게 두지 마라. 우리가 아기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자녀도 압니다. 알기 때문에 더 곤란한 겁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안 듣는 척 할 수도 없으니까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 보던 그 30분. 저는 그게 게으름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회복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를 끝내고 다음 날을 시작하려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필 저는 그 시간에 말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한테도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언제쯤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건 좀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나이였을 때 부모님이 하시던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였습니까? 그 말 지금 자녀한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이 질문에서 많이 뜨끔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제일 자주 하시던 말이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녀라 였는데 제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딱 그 계열이더군요. 대상만 바뀌고 문장과 느낌은 그대로였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2024년 1월에 발표한 조사도 하나 곁들이겠습니다. 성인 자녀를 둔 부모의 77%가 자녀와의 관계를 매우 좋다 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대상 부모의 상당수는 자녀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같이 안 살아서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얼마나 떨어져야 적당한 걸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난로불 앞에 앉는 거리입니다. 겨울에 난로불 쬐어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가까이 가면 뜨겁습니다. 얼굴이 따갑고 옷이 눌어붙을 것 같아서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멀찍이 물러나면 하나도 안 따뜻합니다. 불은 분명히 적이 있는데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났다가 좀 식으면 다시 한 발 다가가고요. 그 자리를 찾는데 아무도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가족도 똑같습니다.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랑이 지적으로 바뀌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처음 정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로젠마이어와 쾌케이스라는 두 학자가 1963년에 발표한 개념인데 이름이 참 좋습니다. 떨어져 있는 친밀함. 노인들이 자녀와 따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관계를 끊고 싶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60년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통계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아들이 나가 산 지 2년 됐는데 지금 저희가 하루에 몇 번 연락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살 때보다 더 합니다. 아침에 카톡 한 줄, 저녁에 전화 한 통. 별 얘기도 아닙니다. 밥 먹었니? 오늘 너무 덥더라. 건강 잘 챙겨. 이 정도입니다. 같이 살 때는 하루에 20마디를 하면 그중 18마디가 지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5마디를 하는데 그 5마디가 다 안부입니다. 말수는 4분의 1로 줄었는데 관계는 4배가 좋아졌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보이면 지적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몇 시에 씻는지 제가 모르니까 씻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말이 밥 먹었니?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걸 이미 머리로는 알면서도 아직 잘 못합니다. 아들이 명절에 와서 하루 자고 가면 그 하루 동안 옛날 말투가 그대로 나옵니다. 2년을 떨어져 살았는데도 현관문 열리는 소리 하나에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 먹는 걸로는 안 되고 형식을 만들어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당장 오늘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거리를 숫자로 정하는 겁니다. 가까이 살자는 말은 아무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가깝다는 게 다르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숫자로 정해보세요. 걸어서 10분, 차로 20분, 지하철 한 정거장 이런 식으로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들 내외하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아프면 10분 안에 갈 수 있고 손주 어린이집도 봐줄 수 있는데 저녁 밥상은 각자 차립니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이 10분이 아들 내외와의 관계를 살렸다고요. 그리고 형편이 안 돼서 같이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엔 집 안에서라도 서로 안 보는 시간을 정해두시면 같은 효과가 납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각자 방에 있기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방법은 안 보이는 건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생활 습관, 그러니까 몇 시에 자는지, 뭘 먹는지, 집이 정돈됐는지, 옷차림이 어떤지 이런 건 말하지 마세요. 이건 관심과 걱정이 아니라 감시와 지적으로 전달됩니다. 대신 2가지는 말하셔도 됩니다.
건강 문제하고 돈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목록을 좁히는 게 핵심입니다. 20가지를 말하면 자녀는 20번을 흘려듣지만 두 가지만 말하면 그 두 가지는 듣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연락의 형식을 만드는 겁니다. 생각날 때 전화해라는 말은 사실상 하지 말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요일을 정해보세요. 큰아들은 월요일 저녁, 딸은 수요일, 막내는 금요일. 이런 식으로 아예 정해놓는 겁니다. 정해놓으면 두 가지가 좋습니다. 하나는 자녀가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전화를 안 한 게 아니라 아직 그 요일이 안 온 거니까요. 다른 하나는 부모가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서운해지는 그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 걱정스러운 대목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노인 실태 조사에서 자녀와 연락하고 지낸다고 답한 비율이 3년 만에 67.8%에서 64.9%로 줄었습니다. 숫자로는 3%포인트지만 방향이 문제입니다. 연락이 끊기는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형식이 없으니까 뜸해지고, 뜸해지니까 어색해지고, 어색해지니까 못하게 되는 겁니다. 떨어져 사는 게 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편한 상태를 그냥 두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저녁에 당장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몇 번째인가요? 거리를 정하는 1번인지, 말을 줄이는 2번인지, 요일을 정하는 3번인지요. 여러분, 5년 뒤 저녁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집 식탁에 앉아 계시고 자녀는 자녀 집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정해놓은 그 요일이거든요. 받으면 별 얘기 없습니다. 오늘 별일은 없었니? 밥은 먹었니? 거긴 비 많이 왔니? 딱 5분 통화하고 끊습니다. 그 5분이 같은 집에서 지적하며 지내는 5시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 마주 앉아서 밥 먹을 기회가 앞으로 몇 번쯤 남았을 것 같습니까? 명절에 2번, 생일에 1번, 이렇게 1년에 5번이라고 치면 20년 남았어도 100번쯤입니다. 100번입니다. 그 100번을 지적으로 채울지 안부로 채울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에는 당연히 아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들이 이직하며 떨어져 지내게 된 2년의 시간이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 세대는 어찌 보면 자식을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자식의 가치관과 행동을 존중하기보다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적하고 잔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식과 집에서 붙어 살며 아웅다웅 지적하고 투닥거리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떨어져 사는 지금이 마음이 더 편안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1번 거리 정하기, 2번 안 보이는 건 말하지 않기, 3번 연락, 요일 정하기 3가지 중에 오늘 실천해보고 싶은 번호를 하나만 편하게 댓글로 적어주세요. 다른 분들 번호를 보시면 아마 마음이 좀 놓이실 겁니다. 다들 비슷한 데서 걸려 계시거든요. 저는 오늘 3번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요일을 정하자고 말해볼 참인데 솔직히 아직 뭐라고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년을 떨어져 살고도 그 한마디를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를 꼭 정해서 실천해 보세요. 떨어져 산다는 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손이 닿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난로불에서 딱 한 발 물러난 그 자리만큼 그 거리에서 자녀와 오래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심리학에 밝혀낸 것들을 우리 나이의 언어로 옮기는 것, 시니어 반 반창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